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직 중인 권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작년에 제가 출간했던 유유의 기향, 조선의 상속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6세기에 조선에서 일어났던 유유라는 인물의 가출 사건, 그리고 가짜 유유의 등장과 그리고 동생이었던 유연의 재판, 그리고 진짜 유유의 출현, 그리고 자행이었던 이지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한 책입니다. 책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조선과 유럽의 상속을 비교를 하고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주로 전반부에 유연 사건, 유유의 가출 사건을 중심으로 했던 가족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같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마르탱 게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16세기 일어났던 조선 사회에 있어서의 가족 갈등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자료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자료, 중요한 두 가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항복이 썼던 유연전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건덕기가 서술했던 이생송원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건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유연전의 내용과 그 시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생송원록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일기라든지 조선시대 상속 문서들, 뭐 법전의 기록, 뭐 왕조실록의 기록 이런 부분들이 책을 구성하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분석 내용은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할 분석 내용의 부분은 가족 갈등의 문제,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갈등의 문제, 그리고 상속을 둘러싼 형과 동생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남이 부재할 때 장남의 부인과 시동생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의 문제, 뭐 그리고 균분 상속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 이른바 사이들의 처가 재산에 대한 관심과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건의 출발이었던 유유라는 인물의 가출 사건, 그리고 이 가출과 관련되어 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나 갈등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6년에 대구의 한 양반가에서 유유라는 인물이 가출을 합니다. 이 집안에 있어서는 장남 유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였던 유유가 사실상의 장남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예원이라는 사람인데 지방 수령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들은 또 중앙의 관료를 지냈던,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보자면은 여탄 양반가의 일원이었던 이런 집안입니다. 근데 이런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장남 노릇을 했던 인물이 가출한다는 것은 뭐 조선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왜 가출을 했는가에 대해서 유연전에 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문제를 부부 사이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제 셋째였던 유연이라는 인물의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유연전에. 이것을 보면은 이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빴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유유 사이에 있어서도 불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은 가출을 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 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이라는 이런 현상적인 이유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내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선왕조 실록에 있어서는 이 유유라는 인물이 심질, 다시 이야기해서 정신적인 고통 혹은 마음의 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유유의 기양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 2달 뒤에 한문학자인 강명관 교수께서 가짜 남편 만들기라고 하는 같은 사건을 소재로 한 다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상속 문제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유유라는 인물과 그 부인이었던 백씨라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문제에서 특히 이제 둘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가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 사건과 관련되었던 수많은 기록에서도 유유에게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르틴 게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있어서도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마르틴 게르와 달리 이 유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정신적인 문제 혹은 마음의 병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가출의 중요한 동인이었다. 그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나 혹은 부자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이 유유 사이에 있어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유유가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유유에게 기대했던,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유유에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존재했을 텐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조선 사회에 있어서의 양반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대는 학문적인 성취와 가거급제의 문제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양반가에서 아들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중에 하나는 이른바 학문적인 성취와 더불어서 가거급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가에 있어서는 가거에 급제한 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중에 상속하기 전에 사전 정려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별겁이라고, 조선사에서 적어도 17세기 이전에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균분상속이 일반적인데, 균분상속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거의 똑같은 양을 아들과 딸에게 골고루 나눠주거나 혹은 부모가 죽은 뒤에 자녀들이 모여서 똑같은 양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런 균분상속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정려를 하는 별겁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별겁이라는 것은 균분을 해칠 수 있는, 상속의 양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겁을 했었을 때 그 주요한 배경이 이른바 가거급제가 매우 중요한 별겁의 배경이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 사회가 아들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유유의 동생이었던 유연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당시 유배와 있던 이문건에게 열심히 학문을 수양을 하고 과거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연은 학문에 뜻이 없고 가끔씩 가출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불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당시 이 유유의 아버지 유예원과 긴밀한 교류 관계에 있었던 이문건도 자신의 아들이 학문에 뜻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자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문건의 묵제일기를 보면은 이문건에게 학문을 익히고 있었던 조카들이 매우 열심히 이 공부에 정진했던 반면에 아들은 송충이를 때려잡고 노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건도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1565년에 안동의 의성김 씨 김진이라는 인물이 속가에 급제했던 아들 김성일에게 노비를 별급한 문서입니다. 김성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름이 높았던 김성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당대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기대했던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가거급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의 출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균분 상속을 할 때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상속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식들이 책임져야 될 제사도 윤회봉사라고 해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선 왕조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있어서는 제사를 지내고 가계를 잇는 아들, 성중자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에게 상속에서 5분의 1을 더 해줄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계승권자에게 상속을 더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인물이 장남뿐만 아니라 혹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법전의 규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졌는지는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특정한 자식에게 제사를 책임지게 할 때 그리고 가계 계승을 책임지게 할 때는 장남이 성중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들 출산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가게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아들을 출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건의 일기에 있어서도 드러나듯이 조선의 양반가에 있어서는 아들을 은근하게 기대하는 그런 측면들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아들 출산이 없었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아들과 딸이 골고루 재산을 상속하기는 했지만은 아버지는 가급적이면은 아들을 두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조선 후기 어떤 특정한 가문을 족보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들이 없거나 혹은 자녀가 전혀 없는 집이 한 2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조선 전기보다 아들 출산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았었는데요. 이때는 아들이 없을 경우 대개 입양을 합니다. 조카 학렬의 인물을 입양을 해서 가계를 잇게 되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거의 입양을 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아들에 대한 기대는 있었다는 거죠. 이문근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아들이 일찍 죽고 손자를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문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비록 효도를 다하지는 못했더라도 대를 이을
후손을 얻었으니 어찌 이 유감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은 실질적인 균분 상속이 일반화되었던 당시 조선사에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일정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6세기가 되면은 재산에 대한 사전 정려였던 별급에서 가급급제한 아들에게 별급을 하는 그런 관행이 이어지지만, 한편으로 장남이나 장손이라는 이유로 별급을 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갑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아들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장남에 대한 우대의 조짐들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유와 유연 집안에 있어서도 아버지 유혜원이 셋째 아들이었던 유연이 실질적으로 장남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을 별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유치가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유유가 가출한 상황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유연이 실질적인 장남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별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당대의 관행을 따라서 이 집안에 있어서는 아직 입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들 없이 죽어도 입양을 하지 않았고, 둘째의 유유가 가출을 하고 행방이 묘연해졌는데도 입양을 할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입양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아들 셋째 유연이 장남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유가 가출하고 난 뒤에 유유를 자처하고 있던 인물이 출현하고, 이 때문에 동생 유연이 재판을 받아서 사실상 처형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1562년에 유유와 유연의 자형, 누이의 남편이었던 이지라는 인물에게서, 이것은 기록에 따라서 이지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이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한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정확하게 이지라고 읽었는지 이제라고 읽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지라는 인물이 최응규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연의 형이었던 유유다 라는 그런 이제 편지를 유연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이지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고손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왕족이었고 종친이었던 이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왕족의 서계였는데요. 당시 조선사회에 있어서는 왕족의 4대손까지 종친의 자기를 부여를 합니다. 원래는 서계였고, 그리고 이제 종친의 자기는 후대로 갈수록 단계가 내려가기 때문에 정오품의 달성령이라는 자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왕이었던 명종과 이 이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왕 명종은 이 이지를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는데요. 공신에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삼품의 달성 도정으로 품계를 파격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왕족의 서계였기는 하지만 국왕 명종의 비호를 받았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이 인물에 의해서 유유가 실질적으로 가출했는데 최응규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제 편지가 유연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유연은 자신의 노비를 보내서 실제 유유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노비들의 보고가 다릅니다. 어떤 노비는 가출한 유유가 맞다, 어떤 노비는 아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와서 유연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데, 1563년에 그 다음 편지를 받은 그 다음 해죠. 1563년에 이 유유를 자처했던 최응규가 서울에 나타납니다.
춘수라는 첩과 정백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이 최응규는 서울에 나타나서 자신의 자형이었던 이지, 그리고 고종사촌 매형이었던 심융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다니는데, 이때 이지나 심융과 같은 인물은 이 사람이 가출한 유유가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응규라는 인물이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유유라는 인물만이 알 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물론 형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형상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것은 아마도 오랜 가출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유유가 맞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유유 집안의 가계도를 그린 건데요. 유부라는 인물 밑에 유예원이라는 아들이 존재하고, 이 유예원에게 다시 장남이었던 유치가 존재하고, 지금 이제 유유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백씨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유연이고 그의 부인이 이씨입니다. 그리고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딸의 남편, 이 유예원의 사이가 바로 이지입니다. 유유와 유연의 자형이자 달성도정이라는 풍계를 가지고 있던 왕족입니다. 그리고 유예원이라는 인물의 누이들의 아들 가운데서 이자첨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이른바 누이의 사이 중에서 심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유의 부인 백씨와 그리고 자형이었던 이지, 그리고 고종사촌이었던 이자첨, 고종사촌 매형이었던 심융, 이런 인물들은 다 최응규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유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서 이 돌아온 최응규가 진짜 유유가 아니다라고 정언했던 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했던 인물들 중에서는 유유가 진짜라고 이야기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집안의 상속과 깊은 관계가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유유가 서울로 와서, 최응규로 살아가고 있던 유유가 서울로 와서 이지나 심융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연에게 너의 형이 서울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연이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와서 형을 보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은 매우 정확한데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유연의 증언 중에 보면은 자기 형은 목소리가 여성 같고, 키도 얼굴도 하얗고, 키도 나타난 사람보다 적었는데, 실제 나타났던 인물이 얼굴이 검었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해서 실제 자신의 형하고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나 정확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응규를 데리고 대구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사실을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확인받고자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긴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물이 가짜다라고 동생 유연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은 이 최응규를 대구 간화로 넘깁니다. 대구 간화에서 이 인물이 진짜 유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불러서 대질 신문을 시키는데요. 다수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진짜로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된 것은 최응규가 했던 진술 가운데서 자신이 결혼했던 첫날 밤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진술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유유의 부인이 백씨죠. 최응규도 유유를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첫날 밤에
부부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생리 중이라서 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고, 부인의 몸속 다리에 검은 점이 있다라는, 이거는 남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대구 부사에게 증언을 합니다. 대구 부사는 이것이 사실이 맞는지를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 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백 씨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생이었던 유유는 가짜라고 보고 친인척들도 다수 가짜라고 보는데, 첫날 밤에 관한 매우 엄밀한 내용을 증언을 하고 이것을 이제 부인 백 씨가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최영규의 첩이었던 춘수가 최영규가 감옥에 있으면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를 해서 대구 부사에게 병보석을 신청을 합니다. 대구 부사는 동생 유연의 말을 믿고서 이 사람을 최영규를 감금해 두었는데, 진짜일 수도 있다는 이런 증거가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병보석을 신청까지 하니까 이 병보석에 대해서까지 불허하기는 어려워서 보석을 허가를 합니다. 근데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최영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사건이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최영규가 사라지면서 최영규의 첩이었던 춘수는 이른바 동생 유연이 형을 죽여서 시체를 어디다 감춰버렸다라고 해서 대구부에 고소를 합니다. 춘수뿐만 아니라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 씨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최영규가 나타났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유유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했던 사건이 이제 동생 유연이 형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로 사건의 본질이 변질되어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사회에서 가족 살해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가 됩니다. 강상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가 되어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형을 내려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 살해라는 혐의 때문에 이 문제는 대구부에서 관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강상죄로 간주가 되어서 삼성추국의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삼성추국은 의검부와 의정부와 그리고 사헌부에서 공동으로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문제는 동생 유연이 형 유유를 죽였다라는 이런 강상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죽였다라는 것은 혐의는 있지만은 동생이 왜 형을 죽였는가, 그리고 죽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가, 죽인 뒤에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증거가 드러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거가 없고 범죄에 대한 혐의만 있었을 때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는 절차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재판에서 자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도 허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PPT 사진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건부난장이라고 하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 피의자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장면이고, 아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리를 터는 장면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유죄를 전제로 해서 유연이 유여를 죽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백을 강요를 하고 고문을 합니다. 당시에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외척의 한 사람이었던 심통원입니다. 명종 때 외척으로서 권력을 휘두르었던 윤형원과 더불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재판장이었던 심통원이라는 인물은 앞에서 제가 가계도에서 설명했던 유연의 고종사촌 매형이었던 심융과 매우 가까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심융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장이었던 심통원과 모종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추측을 저는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심융도 자신의 처가였던 유연 집안과 상속 문제로 얽혀 있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가짜 유유였던 최은규가 출연했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라고 확신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심통원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유연에게 행하게 되는데요.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유연의 노비들과 유연이 실질적으로 유연이 형 유유를 죽였다고 살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연은 살인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연이 왜 형을 살해했는가에 대해서 당시 재판관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은 적장자의 지위를 동생이 빼앗았다.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당시의 용어로 탈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유유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죽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히 동생이 형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이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당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형의 지위를 빼앗아서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유유와 유연 사이에서 어떤 실질적인 갈등이 있었다거나 재산 분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유연의 노비들과 유연의 고문을 통한 자백에 근거했던 것이고, 그리고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씨나 그리고 최은규의 첩이었던 춘수의 진술 등에 의존했던 것이지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씨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백씨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던 인물인데, 이 백씨와 시동생이었던 유연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이 이 사건의 또 주요한 배경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유가 가출하고 난 이후에 집안의 제사라든지 가게 개성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실질적인 아버지 유예원의 재산 상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의 법전에 있어서는 장남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차남이 성중자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형망제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차남이 성중자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면은 결국 유유가 가출하고 그에게 아들이 없다면은 셋째였던 유연이 성중자의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에 적자에게 아들이 없다면은 첩의 아들이었던 서자에게 성중자의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집안과 관련해서 최은규가 진짜 유유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가 데리고 왔던 서자인 정백이라는 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집안의 가계 개성과 상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인물이 출연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장남에 해당하는 인물이 친아들이 없거나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라면은 차남이 실질적인 가계 개선권자가 되는데, 또 하나 그렇지 않고 서자에게도 가계를 이을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커녕 유치가 이미 아들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차남이었던 유유가 가계 개선권자가 되는데, 유유에게 아들이 없이 유유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 유연히 형방제급을 통해서 집안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최은규가 서자 정벽을 데리고 출연을 했고, 백씨가 이 인물을 실제 유유의 아들 서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조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서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자가 가계를 계승하게 되면은 다른 양반 집안들로부터 이 집안의 가격을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에, 집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자를 통한 가계 개선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에게 서자였던 정백이 존재하는데, 이 정백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계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백씨,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씨는 자신의 복량을 맡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제사를 이 서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산도 부분적으로 상속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백씨는 서자였던 유유의 서자로 백씨가 인정하고 있었던 이 정백을 거두어 들여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 자료는 1627년에 이함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재산을 처리할 때 그 방침을 남겼던 유언장입니다. 이함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형이 존재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형을 대신해서 자신이 성중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연을 이 자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동생이 가계를 계승하고 재산을 상속받는 이런 일들도 실질적으로 당대 조선사에 있어서는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형방제급이라고 해서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동생에게 가계 계승권, 성중자의 지위가 넘어가게 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법정과 충돌하는 또 다른 관행이 조선의 양반가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장남의 부인을 총부라고 해서 다른 며느리들과 차별해서 우대하는 관행입니다. 장남의 부인이었던 총부는 다른 며느리들과는 달리 아주 월등한 집안에 있어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월등한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집안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가계를 계승할 사람을 지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이 집안에서 장남이었던 유치라는 인물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유유가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데, 유유가 만일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씨가 총부로서 이 집안의 제사를 관리하고 가계 계승권자를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간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총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16세기에는 조선사에서 대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논쟁에서 총부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은 생겨나지만은 어쨌든 간행적으로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 씨는 총부권을 통해서 이 집안에서 제사와 상속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동생이었던 유연은 법전에 규정되었던 형망제거권을 통해서 자신이 성중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충돌하는 두 가지의 근거가 존재했다는 거죠. 문제는 총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형망제거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실제 총부는 시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시동생에게 넘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나 뭐 제사와 관련되었던 상속 권한도 시동생에게 넘겨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 씨는 반드시 총부가 되어야만 자신의 지위, 집안에 있어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 씨가 아마도 시동생이었던 유연을 남편 유유를 살해했다라고 고발했던 이면에는 이러한 자신의 지위와 재산 상속과 관련되었던 문제가 이면에 존재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 씨의 입장에 있어서는 남편이 존재하지 않거나 뭐 부재하거나 혹은 이제 사망했다라는 것은 시동생이었던 유연에게 집안의 대표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시동생과 재산에 대한 상속 분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백 씨는 여기에서 최응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전략을 펼칩니다. 대구 관아에 있어서는 부인 백 씨에게 최응규가 진짜 남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백 씨는 뭐 사대부가의 여성으로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남성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대면 조사를 거부를 합니다. 백 씨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던 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신의 어떤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이제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백 씨의 입장에서 자신이 총부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유유라는 인물과 그의 서자라고 알려져 있던 정백이 실제 가짜가 아니어야만 자신의 안위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백 씨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구 관아에 가서 이 유유라는 인물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유유와 그의 서자였던 정백까지 전부 다 가짜가 되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 씨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진위를 확인해서 이 인물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위를 확인을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백 씨는 아마도 이 인물이 가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정백이라는 인물을 확보를 해서 최응규가 부재한 이후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안전판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녀가 시동생을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데 있습니다. 아마도 정백을 실제 남편의 서자로 인정을 해서 자신을 봉양하거나 자신이나 이후에 남편의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었던 상속을 받는 것으로 만족을 했다라면 또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지만은 시동생을 살인자로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확대되게 되는데 아마도 백 씨는 자신의 지위를 훨씬 더 공고하게 다지고 시동생의 존재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백 씨와 최은규가 가짜 유유였던 최은규가 사전에 결탁을 하고 사건을 모의했는가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백 씨는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 씨가 최은규와 사전에 결탁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짜 남편 만들기라고 하는 이 책에 있어서는 백 씨가 가장 주요한 사건의 범죄자로 보는데요. 백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망들, 그런 욕망들 중에 있어서는 성적인 욕망도 포함해서 최은규와 사전 모의를 통해서 남편을 제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사건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자료에 있어서는 그런 증거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네 번째 국면으로 이지라는 인물, 자영이었던 이지라는 인물이 재판을 받아서 처형되는 부분과 이지가 가지고 있던 처가 재산에 대한 관심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종 사후에 조선의 국왕은 선조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 역사상에서 선조의 즉위와 함께 정치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선조대 이후로는 기존의 정치 권력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훈구 세력이 아니라 사림이 중앙 정계에 전면적으로 진출한다는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연의 재판 책임자였던 심통원은 훈척 대신입니다. 이 심통원이 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선조대에 들어가서 심통원이 주관했던 이 유연 재판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일부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유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다시 이야기해서 유유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유유를 자처를 하고 있던 최은규라는 인물이 가짜고, 동생이었던 유연이 형 유유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 유유가 살아있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안도에서 숨을 살고 있었던 유유를 16년 만에 발견하고 유유를 잡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유를 잡아들임으로 인해서 가짜 유유 노릇을 했던 최은규와 그의 첩이었던 춘수도 잡아들이게 되는데요. 서울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최은규는 자살을 합니다. 춘수가 잡혀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최은규가 어떻게 가짜 유유 노릇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16세기에 영남의 인사들은 최은규가 실제 떠돌아다니다가 유유를 만나서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도 남겼고, 또 한편으로는 유유의 여자 노비 여종과 최은규가 혼인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유는 자신의 부인이었던 유유 집안의 노비로부터 이 집안 사정을 많이 전해 듣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가짜 노릇을 하게 된 배경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은 있습니다. 최은규와 부인 백 씨와에서 어떤 사적인 연루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달성령 이지라는 인물이 가짜 유유였던 최은규의 출연과 이 사실을 또 처남이었던 유연에게 알리고 또 가짜 최은규와 긴밀하게 만나기도 했던 이 달성령 이지가 사건에서 주요한 키를 가지게 되는데요. 달성령 이지를 옹호했던 이생송원록이라는 기록에 있어서는 최은규가 사건의 주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연전에 있어서는 이지가 주범이고
최은규가 공범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도 최은규의 첩이었던 춘수와 함께 끌려와서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지는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끝내 무죄를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옥살을 하게 됩니다. 춘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 이지가 실질적인 주범이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지가 주범이라는 이런 이제 진술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계에서 이지를 옹호했던 이런 이제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명종 때 이지는 국왕 명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왕족 종친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조로 국왕이 바뀌고 난 뒤에 선조와 이지와의 관계는 그다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더군다나 선조대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당시 훈척들과 또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종친 이지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재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지가 주범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춘수가 여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춘수도 처형을 당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나타났던 유유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의 제목은 아버지의 상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장백대를 맞고 강제 노역형이었던 3년의 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유는 처벌을 받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부인이었던 백씨와 다시 결합하지 않죠. 부인이 동생의 처형에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부인과 재결합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지와 유연에 대한 족보의 기록입니다. 왼쪽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유연 집안의 족보를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유예원의 아들 장남이었던 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치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한 사람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유연은 자식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셋째 유연에게는 자식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족보의 기록에 혼란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가장 큰 사이였던 이지와 큰 딸에 대한 족보의 기록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연 집안에 있어서는 집안의 평치풍파를 일으켰던 이지 사이였던 이지를 족보에서 완전히 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지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은 이제 왕실 족보에 해당합니다. 이지에 대한 기록은 뭐 그 후손들까지 다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지는 왕실의 서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그 서계였던 것은 이지의 어머니가 이른바 첩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의 자식들에 관한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 이 자식들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것을 신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생송원록이라는 또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지가 이 집안의 상속 문제에 끼어들어서 집안에 큰 har을 자초하게 되었던 그 가정과 관련해서 처가 재산에 대해서 당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분 상속 과정에서 처가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미덕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사정이라는 인물을 평가를 할 때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처가 재산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참여는 했는데 종일 잠만 자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문서가 상속 문서가 다 만들어졌을 때 서명 사인만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대로 이제 받아갔다. 실질적인 상속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덕으로 당대에서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처가 재산에 대해서 상속상에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들과 딸이 똑같이 균분 상속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 딸로서 자신의 부인이 친정에서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위가 딸과 함께 손해를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손해가 생기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면은 끝까지 바로 잡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정공징 7남매 상속 문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비록 상속 문서를 10번을 고치는 일이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쳐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상에서 일반적으로는 뭐 처가에서 오는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뭐 손해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균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가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인물을 미덕의 사례로 기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은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재혼을 해서 또 다른 아들들을 두지만은 처가로부터 왔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몫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남이었던 가출했던 유유의 재산까지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이었던 유예원이 또 다른 처남이었던 유예원에게 별급을 준 것에 대해서도 평소에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처가 재산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당대 미덕의 사례도 아니었고 자신의 몫만 정확하게 챙기면은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었고 처가 재산에 처남 재산에까지 욕심을 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건의 한 배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지와 함께 가짜 유유 최응규를 진짜라고 인정을 했던 또 다른 인물 심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유와 유연의 고종사촌 매형입니다. 자, 심융의 장모는 유유와 유예원의 아버지였던 유예원의 누이의 사이입니다. 심융의 장모였던 이 유씨는 만일에 심융과 자신의 딸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면은 자신이 물려줬던 재산을 전부 유연에게 줄 것을 유언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심융은 자신과 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자신이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유연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융은 유연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심통원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가짜 유유 최응규를 진짜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와 심융이 어떤 모종의 공통의 모사를 했다라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심융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황상 심통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들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인물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 사이에 있어서의 연관관계를 보면은 이지라는 인물, 저는 이제 이 이지라는 인물이 실질적인 사건의 주범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연전의 기록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이지는 그의 고조부가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이지와 함께 심융이라는 인물이
서로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심융은 오대조가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입니다. 그리고 심통원이라는 인물, 심융과 친척이었던 이 심통원이라는 인물의 고조부가 바로 시몬입니다. 조상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의 아들 가운데서 이은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은용이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한 이생송원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던 인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생송원록을 작성했던 인물은 건덕기라고 하는 인물인데, 건덕기의 처조부가 바로 명종 임금의 이복 형제였던 덕양군입니다. 명종과 덕양군 사이에 있어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명종은 이른바 이지를 총애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은용과 건덕기도 실질적으로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덕기의 아버지였던 권씨는 유연의 행동을 비판을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전을 썼던 이항복을 또 정치적으로 비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생송원록을 작성했던 인물과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주변 사이에 있어서의 연관관계가 일정하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유연전을 썼던 이항복과 주변 인물들 사이에 있어서의 연관관계도 있습니다. 이항복의 장인이 권율입니다. 그런데 권율은 젊었을 때 죽은 유연과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연이 죽은 뒤에 이씨의 행적에 대해서 크게 칭송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유연의 처 이씨는 남편이 죽은 뒤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웃에 이원익이 살고 있습니다. 이원익에게 자신 남편의 억울한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또 글로 남기기를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글로 남긴 인물은 이원익과 가까웠던 이항복입니다. 그래서 이항복이 유연전을 남기게 돼서, 그래서 이항복과 그 주변 인물들 사이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연전은 이지를 주범으로 보고, 이생송원록은 최은규를 주범으로 보고, 이지는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인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의 매우 엄밀한 내밀한 부분들까지 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주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유연전의 내용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짜 남편 만들기라는 강명한 선생의 책은 아마도 이생송원록을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각자 관점의 차이니까요. 자, 이것은 이제 금방 말했던 각 인물들 사이에 있어서의 연관관계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유유의 가출이라는 이 사건은 조선사에 있어서는 매우 비일상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흔하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가족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가족 갈등에는 또 한편으로 제도와 간섭의 문제가 또 깔려 있었다는 점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유유라는 아들은 가출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병이 매우 깊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가출을 해서 훈장 노릇을 하면서 또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지라는 인물은 처가 재산에 욕심을 냈던 그런 인물이고, 유유의 부인이었던 백씨는 상속을 둘러싸고 시동생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출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이 사건은 처가 재산의 처가 상속에 관심을 가지거나 욕심을 냈던 이지라는 사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상속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가출한 유유의 부인 백씨의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이 내면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유연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시대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가 기대했던 또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지만은 금방 말했던 가족 갈등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주변의 소문 그리고 불합리한 조선의 재판 간행에 희생되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백씨라는 인물은 남편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집안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상속에서 또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했지만은 이 전략이 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던 그리고 집안의 평시풍파를 일으켜서 후대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렇지만 사건과 실질적인 어떤 증거는 없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이 이진은 공신이면서 종친입니다. 종친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죠. 일상적으로 매우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이 이진은 처남의 가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처가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상속에서 욕심을 내다가 처가를 파탄을 내고 처가의 족보에서도 삭제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개인들의 욕망 그리고 가족관계와 갈등의 문제 그리고 총부권과 형방제갑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도와 간섭의 문제 특히나 균분 상속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장남 우대 상속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관심, 장남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이런 이제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측면들과 더불어서 훈구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던 살림 세력이 중앙 정계를 완전하게 장악하면서 과거 훈척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사들이 일어났던 이런 이제 정치적인 세력 변화의 문제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적으로 읽으면 책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조선의 상속이 균분 상속에서 적장자 우대 상속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상속 재산의 차이 그리고 그런 상속 재산의 차이가 유럽의 적장자 단독 상속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리고 유럽 사회 경제 변화와 조선의 적장자 우대 상속이 가져왔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양상의 차이를 좀 더 책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긴밀하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책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던 가짜 남편 만들기라는 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당대의 사회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역사학이나 한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사건을 혹은 조선의 상속과 관련되었던 내용들을 좀 더 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